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제휴마크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는 테라데이터의 통합데이터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테라데이터 코리아의 구태훈 이사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라데이터의 구태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퀴즈 냈는데요. 테라데이터의 창립연도 79년도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또 테라데이터 계신 분께서 거라지에서 창업한 건 76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홍승우님 76년도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창원님, 홍승우님 두 분한테 제가 책 다 드릴게요. 네. 홍승우님도 책은 논문만 성공하다가 제가 한 권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책은 드릴게요. 네. 홍승우님도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자, 먼저 구이사님. 네. 요즘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네. 뭐 세미나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 네. 3V. 아,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영어 못하는 분들도 이거 스페인 뉴스 외우고 다니세요. 네, 네. velocity, 볼륨, 네. 버라이어티.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뭐 중요하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저 가트너 자료에서 네네.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버라이어티에 가장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전체 그 현재 나오는 테크놀로지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봤을 때는 저런 세 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벤더들이 네.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화두로 삼고 세미나에서만 예. 떠들진 않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예. 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네. 우리가 이제 뭐든지 우리가 새로운 걸 빅데이터 새로운 분야지 않습니까? 예. 기업에서 이런 걸 할 때 뭔가 어떤 테크놀로지 그냥 단순히 알아서 하는 것보다 네. 이걸 왜 어떤 네. 관점이랄까요? 예. 어떻게 Y와 하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하는 네. 게 좋을 건지 그 관점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관점이라고 보면 네. 사실은 그 기업이 네. 가지고 있는 음.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야 사실은 이제 어떤 관점이 있다, 네. 관점을 방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거나 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 사람은 여기 왜 나온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이제 언급이 됐다. 네. 그리고 충분한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 그 사람들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도구 또한 중요하다. 네. 이런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네. 요즘 또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거 그러면 모든 시시콜콜한 데이터까지 네. 모두 다 깡그리 집중해서 다 분석을 다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모든 데이터가 다 의미가 있다는 말이야. 뭐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그 데이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특정한 중요한 네. 것들만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면은 제조 공정상에서 나오는 뭐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라고 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어떤 시계열성에서 이렇게 그렇죠. 도출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상치가 있느냐 또는 어떤 특징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라는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네.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뭐랄까 나한테 평등한 의미를 주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아까 다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뭐 상관이라든지 예. 볼 때. 그렇지만 이제 그 데이터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딱 두 포인트의 네, 네.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네. 찾아내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포인트를 잘 집어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의미 있는 걸 찾아내고 싶어도 못 찾아내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의미 있는 걸 찾고 싶지만 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형태의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네. 30명이 있다라고 하면 네. 30명의 키를 평균 내면은 네. 어떤 한 사람의 특징의 키가 아니라 대표적인 키에 대한 평균치만을 알게 되는데 네네. 그거나 그 사람 한 사람의 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들 고객 한 명 한 명 또는 상품 하나하나의 특징을 정확하게 네. 이해하고 네.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잠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 맞춤형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개수화되는 예.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죠. 조금은 무서워질 수 있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는 네. 요즘 나오니까 좀 네. 식상하거든요. 예, 그러지 맞습니다. 말고 실제로 뭐 테라데이터가 이제 글로벌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별로 네. 글로벌 사례들을 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게 네. 시청자들이 더 느낌이 팍팍 올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이제 금융 인더스트리 한번 볼까요? 네. 네. 금융 쪽을 잘 살펴보면 음. 금융 쪽은 이제 고객이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네. 금융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금융사의 지점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콜센터에 전화를 한다거나 네. 이런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금융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거래의 내용들을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분석을 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거나 어떤 고객이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요즘 여기도 보면 네.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과의 거래다 네. 하면은 그냥 은행 지점 방문해가지고 네. 텔러 가면 얘기해. 그게 다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세상은 뭐 인터넷 뱅킹도 엄청나게 모바일 폰 네. 엄청나게 접종이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 그러한 이제 여러 채널들에서 음.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Y축에 이제 다양한 채널들에 발생한 네네. 이벤트, 네. X축은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네네. 오른쪽에 음. 계좌를 끊었다. 음. 계좌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거래를 안 하는 네네.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음. 그거를 이제 역순으로 추적해보는 그런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전체 고객을 다 뿌리면 저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탐색, 빅데이터를 탐색해 나가면서 네. 특정한 패턴일 때 고객이 계좌를 끊거나 아. 또는 특정 고객군 네. 또는 특정 고객이 어떠한 그 이벤트나 어떠한 트랜잭션을 발생했을 때 계좌를 끊는다. 이런 이제 고객의 비헤이비어나 네. 고객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면 은행으로서는 이제 그 고객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 예방할 이제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국내에는 없는 서비스 중에 이제 네. 그 수수료를 이제 반납하는 이런 이제 수수료를 다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네. 서비스들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그러니까 열받죠, 별로 열받죠. 나쁜 경험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계좌를 주로 이제 끊거나 상품을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계좌를 트거나 이런 네. 이제 이탈 고객을 보통 이걸 이탈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탈 현상이 발생되더라.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웰스파고라는 그 북미에 있는 은행은 네. 그 고객의 유지율을 네. 높이고 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었던 네네. 가장 큰 이제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아까 있었던. 그죠? 유지 비용 예. 절감도 이렇게 많이 절감됐고. 예. 실제 저 내용들은 한 1년 이상 네.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냈던 실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권들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네. 지금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객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 유지유지하나 유보유지하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네. 이제 뭐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라든지 맞습니다. 리테일 쪽은 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특히 네. 통신사는 아, 사실은 이제 고객을 뺏고 뺏는 그런 네. 이제 전쟁터 상에서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네. 그 비즈니스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탈을 방지하는 건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비한다 네, 그렇다면 네. 공격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기업이죠. 맞습니다. 공격이라면 네.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든지 경쟁력을 네. 만들어내는데 공격을 할 때도 이런 것이 유용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네. 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거나 네. 또는 이제 어떤 특정 상품들의 선호를 나타내는 고객이 누굴까? 아, 이걸 알면 이제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나 맞춤형 고객 상품 제안이 네. 이루어질 수가 있게 네,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이제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것을 네. 추출한다는 것이 어떤 패턴을 추출한다고 이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고객의 그 다양한 고객 개인별의 경험치를 가지고 어떤 패턴과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네.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어떤 상품이든 간에 또 상호 연관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석하는 건 어떤 식으로?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사실 그 테라데이터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맥주 기저귀라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저귀를 사러 오신 분들이 주로 맥주도 같이 사가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사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유통상에서의 분석을 상품 분류단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상품의 개인 상품 하나하나, 특히 이제 금융 상품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 금융 상품들 간의 연관성을 네. 규명하고 그 연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패키지된 상품 또는 이제 교차 판매, 네. 그러니까 한 상품을 산 고객에게 다른 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연관성이 높은 네네. 그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통신 분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새 박 네. 터지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모 통신사에서 어디 바꿨어요. 네. 뭐 현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바꾼 다음에 그 원래 했던 통신사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 더 주겠다. 근데 이 늦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미리 좀 말해주지. 네. 그러면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통신사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 몇 개의 통신사에 그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주파수를 진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고객을 놓고서 고객의 파일을 나눠 먹는. 네. 따라서 이제 당연히 고객에 대한 이탈, 고객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네. 시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보스턴 지역에 네. 그 통화 콜 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색깔이 다른데요. 검은 색깔이 것도 다른 빨간 것도 것들은 있고. 이제 빨간 것과 검은 것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고객의 가치나 또는 고객에 대한 영향력 네. 등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구분해 놓은 곳이라고 볼 수 네, 네. 있습니다. 그 색깔의 다름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될 통신사에서 이러한 이제 고객의 통화 콜의 소셜 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영향력 있는 고객을 가지고 네. 고객에게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네네. 문제점, 그러니까 특히 통신사에서 콜이 전화가 안 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 됨으로써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고객 통화가 끊겨지는 고객에 대한 그런 이제 나쁜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먼저 찾고 네. 그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객이 누굴까를 찾아서 네. 그런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추가적인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이탈이나 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실축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사례가 돼.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네. 4번에 보면 이 영향이 있는 고객이 어떻게 큰 거가 영향이 있는 거야? 노드가 많은 게 영향이 있는 거야? 우선에 빨간색으로 빨간색. 표현된 부분들 중에서 네. 큰 원을 아. 나타내는 것이 네. 영향력 있는 네. 잘못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가 높은 가치 높은 고객이고요. 고객이요? 그 중에서 파란색이 네. 영향력 있는 높은 고객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영향력 있는 고객을 찾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네. 예, 문제가 되겠고요. 네. 그것들은 이제 모든 아까 보셨던 굉장히 뭐 한 300만 명 보스턴 지역만 해도 네. 이런 이제 통화 콜이 있는데 거기서 그 네트워크들을 계산을 해서 그 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딱 집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계산량과 네. 복잡한 그 수학 함수를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아내서 네. 그런 고객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영향력 있는 고객 같은 것은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고객 가치에서 고객을 등급제로 그냥 그죠? 아, 예, 예. 뭐 상류층, 뭐 네. VVIP 이렇게만 나누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영향력 있는 고객 같은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성적인 것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맞습니다. 것을 잘 뽑아내려면 진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유통 분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월마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월마트는 이제 월마트도 사실 이제 테라데이터 고객이고 네. 또 지금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고객입니다. 근데 좀 다른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슈퍼밸류라는 이제 미국의 세 번째로 큰 이제 식료품. 네. 사실 식료품은 상품 관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식료품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유통을 해야 되고 또 가격에 민감한 네네. 그런 이제 치열한 그 경쟁 상황에서의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 식료품은 얼핏 들어온 게 우리가 계절에 따라 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시즌성이라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요. 그 시즌성 자체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네. 시즌성 자체가 하나의 상품과 다른 상품의 연관성. 그러니까 한 상품이 더 많이 팔릴 때는 다른 상품이 또 네.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상품들 간의 교차 판매. 네. 뭐 아까 맥주 기저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매일 매 시간, 매 상품, 매 고객마다 계산이 되어가고 네. 있는 거고 아. 그걸 기반으로 상품에 대한 전략, MD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가격에 대한 변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 바스켓 안에 상품이 담길 때의 가격 변화, 그 바스켓 전체의 가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계산해야 될 데이터량이 지금에 있는 뭐 테라데이터급 이런 정도급이 아니라 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고 계산량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뭐 이런 슈퍼 같은 데 가면 네. 뭐 어떤 때 자 이제부터 떨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노하우 때문에 경험으로만 한 거? 현재는 뭐 분석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경험치에 더 많이 의존을 오케이. 하고 있고요. 네. 그것들은 이제 제가 뭐 국내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사례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오. 현대백화점 뭐 이런 다- 이제 어. 많은 그 고객사들을 갖고 있어요 유통 쪽에. 네, 네. 물론 이제 금융이나 다른 쪽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미뤄봤을 때 아직은 이제 그 글로벌 그 선두 네. 그 유통사에 비해서 조금 분석 부분에 있어서 네. 뒤처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감이 좋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험치가 사실은 아. 더 많은 의사결정에 네. 현재까지는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고객 등급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죠? 예, 네. 고객 등급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상품 하나하나 고객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전략을 짠다라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과거의 CRM과 차이점이다라고 보면 CRM은 뭐 8대2 법칙에 네. 20%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네. 이 그 사실 이제 빅데이터 시대는 오히려 롱테일 네. 형태로 네. 모든 고객들이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는가를 이해하는 것 네. 그리고 고객 개인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전에 고객이 그냥 딱 이렇게 딱 당신 몇 등급 하면 그걸로 그냥 픽스되는 네. 건데 지금은 그 고객이 되게 다이내믹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A 등급이 맞습니다. 있다가 어떤 때는 2등급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상품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계절에 예.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컨텍스트 내가 네. 갖고 있는 컨텍스트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화된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 시점,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야. 많이 바뀌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과거하고 이렇게 네. 됐을 때에는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네. 그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 뭐 시스템적인 뭐 성능을 비교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요 하단에 보시면 그 과거에는 아예 계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시스템이라 함은 과거에 분석할 수 없는, 과거에는 감히 그 처리할 수 없었던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는 차마 계산을 할 수 없었던 양의 네. 그런 정보들을 계산하는 것. 특히 이제 상품과 상품 간의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일반 국내의 유통사가 러닝하는 SKU, 러닝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하나의 이제 할인점이 한 7만 개에서 10만 개 네. 정도가 되는데요. 그 7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되는 것들의 관계를 규명한다라고 하면 7만 개 곱하기 7만 개. 어휴. 얘 네. 양의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게 뭐 한 수십 분 내에 하기는 곤란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또 가장 많은 또 업종 중에 하나죠. 제조 분야. 네. 사실은 국내는 제조가 살아야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산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 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 뭐 네. 제조업 전성시대 같아요. 네, 분야별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맥킨지 보고에서도 빅데이터로서 가장 빨리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업종, 인더스트리를 네. 제조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가능성은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조가 중요하고 네. 사실 테라데이터 코리아도 네. 이런 국내 제조의 니즈로 사실은 이제 제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투자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최근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례들 보는데 네, 여기 보면 보증 수리부품 연관이라고 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차 같은 경우에 네. 뭐 이거는 뭐 브레이크 몇 년간 예, 예. 한다. 네. 근데 보증 수리부품과 연관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객한테, 뭐 사실은 기업한테. 네. 일단은 부품들 간에 어떤 그 문제점들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비소에 차를 입고하고 뭐 라지에타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자동차도 3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리고 한 70개 정도의 컴퓨터가 안에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제어는 사실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죠. 전장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부품만 딱 고장 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력 있는 다른 부품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 오히려 그게 고장 났지만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정비소 여러 번 가게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정비소 한 번에 갔을 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품질 네. 그리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을 배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라든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되게 좋겠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GM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각 부품들 간의 연관성 네. 또는 이제 고객의 어떤 지금 보시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가 있느냐.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보통 이제 마케팅의 꽃이라고 네. 불리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레이싱 평가를 건, 하게 레이싱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뭐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평가가 나오면 그 평가 순위가 굉장히 큰 그 시장에 영향력을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제조사들은 고객이 왜 불만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품들, 예를 들어 에어컨이 문제가 있으면 고객 불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계열로 분석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 차트는 이게 132, 235, 335, 435면 돼 있는데 네. 뭐 어떤 의미를 가는 거예요? 뭐 분석 예, 크게 보면은 데이터를 음. 정형 데이터나 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냐. 네. 주로 이제 회사의 특성상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되는 이제 회사들. 특히 네. 아까 오른쪽에 보시면 링크드인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는 네. 고객의 비헤이비어가 웹상에서 나타나고요. 네. 또는 내 이력서 자체는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잉이나 또는 이제 반센노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비행기죠. 네. 비행기 한번 떴다가 내리면 한 200테라 정도의 한 번 떴다 내렸을 때 테스트가 오. 200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뤄야 될 데이터량이 굉장히 큰 거죠. 음. 그리고 또 이제 Y축으로 네. 보면 기초적인 분석을 주로 요청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 평균 네. 또는 분산 이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고급 분석, 네.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본다면 이와 같이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나 여러분들의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 포지션하느냐가를 가지고 사실은 네. 어떤 도구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거 도구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 필요한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느 분면에 우리 회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결해줄 네. 대안이 네. 테라트에 있으니까 그죠? 네. 이 자리에 나오신 거겠죠. 예. 없는데 설마 여기까지 계속 하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아키텍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네,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테라데이터는 아까 30년 동안 네. 사실 데이터에 대한 분석만 네. 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다른 뭐 일을 했던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데이터와 분석만을 해왔던 네. 회사고 그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저희가 제언해드리는 빅데이터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이제
아키텍처가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사실 주제는 사실은 이런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해보니 사실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 그림의 테라데이터가 네. 여기 앉아 있는 도사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대외적인 평가나 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에서 평가를 해놓은 거에 보면 리더 그룹에 이제 언제나 평가가 되는 것도 네. 그런 이유라고 아 볼수 그럼요. 있습니다. 저도 예. 테라데이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뭐 네. 이런 예전부터 이런 거 딱 있으니까 네. 네.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 전문 기업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 유니파이 네. 데이터 아키텍처를 그러셨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뭐가 통합된 건지 그거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면 뭐 가장 심플하게는 사실 하나의 시스템이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 네네.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하둡. 하둡. 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사실 이제 R이라든지 네. 맵 리듀스라든지 시각화라든지 네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잘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네. 그다음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그런 결과를 잘 쓰려면 기업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도 데이터 웨어하우징들은 이제 시도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관점에서 네. 그런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제 이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가 네. 언제 처음 이제 이 시장에 오픈된 어나운스된 겁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작년에 10월부터 저희가 이러한 이제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어나운스를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경험치 네. 뭐 대표적으로 이베이라든지 네. 또 링크드인이라든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대형 선진 그 빅데이터를 취했던 기업들이 네.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고민 끝에 네. 이루어냈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에 전파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표준 아키텍처의 그림을 네. 내놓게 된 게 네. 이제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많은 기업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지만 네. 사실 테라데이터가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 이거의 네. 선두주자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이런 분석 플랫폼과 전향 네. 이쪽이 이제 접목이 되는 거네요. 자,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하게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네. 전체가 통합된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로 이제 네. 구성이 되는 거죠. 그 유니파이드 아키텍처는 사실은 이제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세 개의 그런 이제 플랫폼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네. 인터페이스나 커넥티비티를 갖게 되는 네. 것이 되겠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러한 경험치 중에 하나로 사실 이베이 사례가 갖고 있는 네. 플랫폼에 세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네. 하둡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싱글러리티, 네. 그 다음에 EDW. 네. EDW는 한 20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싱글러리티는 한 40페타바이트, 네. 그 다음에 하둡이 한 20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사실 국내 은행이 또는 국내 통신사의 데이터를 분석되는 데이터가 1페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베이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거의 뭐 우리나라의 몇 수십 우리나라의 개 은행을 그렇죠. 다 모아도 그렇죠. 사실은 네. 이 양이 안 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업이 빅데이터를 다뤄가면서 아키텍처적으로 고민했던 이제 사항으로 보면 세 가지의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네.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아키텍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살펴보도록. 그 조금 이제 컴포넌트별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컴포넌트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가장 큰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플랫폼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연결할 수 있는 뭐 제일 가운데 패브릭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인피니밴드를 통해서 네네. 이 세 개의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네네. 되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요. SQLH는 가장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하둡과 네. 기존의 RDBMS나 네. 분석 툴과를 네.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까? 내가 RDBMS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있으면서 하둡을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탐색적 플랫폼과 또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 자체를 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 네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레퍼런스 모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플랫폼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기반 기술의 컴포넌트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네. 합니다. 뒤에서 아마 그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례를 네네.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요 얘가 어떤 거냐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하드웨어에 있는 로그 데이터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EDW에 있는 고객이나 상품 데이터를 조인해서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네. 뭐 그래야지 고객의 비헤이비어를 네. 각 개인별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SQL 문상에서 저는 이제 가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게 SQL 문이거든요. 네. 내가 네. 이미 익숙한. 예. 그렇죠. 많은 이제 그 분석가들이 익숙한 그런 이제 언어인 SQL을 가지고 네.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기존의 타라 데이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과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별화된 타라 데이터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빅데이터 이런 분석 플랫폼을 네. 잘 활용하려면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말씀 많이 들어 사람들도 되게 관심이 네. 많을 거예요. IT 하시는 네. 분들도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될 수가 있나? 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네. 네. 일단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 좀 한번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가장 네. 국내에서도 찾기 어렵다. 네네. 그리고 국내의 빅데이터 전문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몇 명이나 될까? 네. 100명 미만이라고 통계가 일부 네.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할 수 있는 마인드. 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IT적인 그 아키텍처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력.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적인 감각.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액션을 취해야만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네. 그 실예로는 사실은 링크드인이 사실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인데 아, 네. 링크드인 한 2,000명밖에 안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룹이 아니요. 전 직원이. 아니 그 직원이 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200명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링크드인의 핵심적인 상품을 야. 다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일부 분석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핵심적인 상품 개발, 네. 또 기업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육성은 향후에 기업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또는 지느냐 네.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네.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단순 테크니션은 아닌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가 바탕이 된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 아까 비즈니스 감각도 예, 말씀하셨고 통계적인 것도 예, 알아야 맞습니다.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비즈니스 빅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그 사람이 또 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네네. 저절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라는 거죠. 근데 국내는 보통 빅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빅데이터 어떻게 저장해야 되지? 네. 오로지 하드만 생각한다거나 네. 이렇게 왜곡되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현재 현실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데이터를 획득부터 분석하고 시각하는 네. 각각의 다른 툴들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IT 쪽에 의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해내야 보통 한 달, 뭐 시간 15일 엄청 오래 엄청 오래 걸리고 걸립니다. 회의 맨날 많이 해야 되고 연락 잘 안 되고. 뭐 만화에서 뭐 내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네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네가 아니라 네. 뭐 그네에다가 그네가 아니라 뭐 타이어를 달아둔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분석가가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거고 네.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추출부터 시각화, 그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네. 기업의 원하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네, 거고 네. 그러기 위한 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 데이터 물론 저것은 이제 머신 로그일 수도 있고 웹 로그일 수도 있고 네. 뭐 환경 데이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SQL 문이나 또는 분석 네. 툴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 20줄 정도 되는 네. 걸 가지고 데이터의 추출부터 시각화까지 네. 그러면 이제 저 SQL 문을 사실은 이제
저희 분석 플랫폼에 런하게 되면 네. 이와 같은 그 다이어그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웰스파고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에서의 그런 결과들은 저런 이제 분석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들이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플랫폼도 필요하고 네, 그걸 하루아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필요하고 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네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네. 사람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네. 무엇인가? 네. 라는 측면에서 분석 플랫폼이 정답이다라고 네.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거의 기능으로 본다면 음.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네. 아까 이제 앞서 봤었던 SQL 문상에서 하드베에 있는 데이터와 통합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조인해서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SQL과 맵 리듀스. 네. 그러니까 SQL은 이제 정형 데이터를 쓰거나 우리가 대화형으로 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맵 리듀스는 이제 복잡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통신사에서 트라이앵글러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순 SQL로는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맵리듀스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통계 기법들의 함수들, 예를 들면 뭐 디시전 트리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뭐 판별 분석이라든지 요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통계 분석, 고급 통계 분석 함수들도 SQL 문상에서 쉽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결과를 텍스트로만 보면 인사이트를 찾기 힘들어요. 그걸 시각화된 결과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 네. 분석 플랫폼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IT 운영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IT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동안 정형적인 데이터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비정형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핸들링하는 네, 그런 이제 어떤 노하우를 지금부터 잘 쌓아놔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관점. 사실 이제 빅데이터는 원석이기 때문에 네. 그 원석을 잘 깎을 수 있는 도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다음에 테라데이터 에스터? 네. 이게 이제 이 솔루션 이 전체 플랫폼 이름입니까? 예, 앞에서 이 아키텍처도 소개했고 그 아키텍처의 핵심이 되는 네. 이제 분석 플랫폼인 테라데이터 에스터가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008년도부터 상품화해서 나온 이제 솔루션이고요. 네. 최초로 상용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용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은 사실은 이제 하둡 네. 이 사실 선도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죠. 그 하둡의 코어 기술은 분산 데이터 처리, 분산 파일 시스템과 그렇죠. 네. 사실 맵 리듀스 네, 두 네. 가지가 핵심 기술인데 분산 파일로는 사실 이제 기업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확장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는 이제 변환을 했고 네. 맵 리듀스는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SQL 맵 리듀스를 확장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커머셜 버전, 상용화된 그 하둡 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분들 2008년도부터 상용화를 최초로 했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디아나 이런 이제 EMC나 이런 이제 회사들이 2009년도, 2011년 나온 거 보면 가장 또 먼저 네. 시작한 그런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Q&A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Q&A 좀 하기 전에 저희 설문조사 하니까요.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 응해주시면 3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답변하시면서요. 이사님. 네. 답변하시면서 그 좋은 질문자들은 네. 그거 좀 미리 적어주세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네. 맨 마지막에 3명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저희 슈퍼스타 K는 아니지만. 네. 네. 자, 그리고 이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네. 잠깐만요. 아까 잠깐만요. 슬라이드 맨 앞장에 잠깐만요. 예.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었습니다. 예. 쪽지로 다 보내드릴게요. 예. 아, 네, 네. 불러주시겠습니까? 제 네. ROBIN ROBIN N 로빈입니다. 로빈, 로빈. 네. 네, 제 영문 이름이고요. 네. 닷 네, 로빈닷 KOO KOO 네, 골뱅이 그다음에 골뱅이 하고 테라데이터. 테라데이터.com입니다. 네. 테라데이터.com 네. 네. 구태훈 이사님. 예. 네. 구태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이신 테라데이터의 구태훈 이사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다 더 상세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상담 같은 것들은 네.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권오주님. 하둡에 저장된 파일에 SQL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다른 경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에스터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하둡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라는 이제 SQL 에뮬레이션 한 형태의 SQL을 지원하는 모듈 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하이브의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SQL을 흉내내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 성능이 좀 느리다라는 단점. 그리고 하둡 자체는 인터랙티브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제한점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SQL, 기존에 갖고 있는 SQL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조인이라는 어떤 기능을 본다면 SQL 그냥 일반적인 표준 SQL에서는 네. 뭐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인 네. 형태를 지원하는 반면에 하이브는 이퀄 조인만 지원을 해요. 네.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에스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표준 SQL을 그 하둡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런 이제 성능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 분석할 때 성능이 되게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슈죠? 예, 맞습니다. 네, 중요한 또 네. 하나의 김수열님, 그 통합 데이터 아키텍처인 테라데이터 액티브 EDW 6700 플랫폼을 적용 시에 네. 기존 DW 제품과의 연동 방안과 라이센스 기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 저희가 테라데이터 6700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액티브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입니다. 네. 그다음에 2700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주 타겟이 되는 테라데이터 에스터라고 네. 하는 건 별도의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정책은 사실 이제 데이터의 크기에 사실은 기인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노드 단위가 되겠고요. 네. 보통은 이제 라이센스의 구성으로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로 저희가 보통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드웨어보다는 사실은 하드웨어 비용은 굉장히 낮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노드 단위 증설 또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정책이 클라우드 라이센스 정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데이터 양만큼, 사용하는 성능만큼을 네. 지불하는 형태의 또 라이센스 정책도 있습니다. 온사이트에서 쓰는데도?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저희가 상품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굉장히 다양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나기무님, 테라데이터 에스터가 분석 도구의 시장에서 위치와 기능 중에 반복적이고 대화형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분석 속도는 어떤지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테라데이터 에스터가 음. 기존의 하둡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네. 인터랙티브하다라고 하는 대화거든요. 거기에 인터랙티브하다 보니까 이제 콘솔 형태의 텍스트가 아니라 시각화에 대한 아웃풋들을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요. 네. 반복적 분석과 탐색 이런 부분들은 테라데이터 에스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테라데이터 에스터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것이죠. 네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네. 공공이나 교육 분야에 대한 네. 빅데이터 응용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오히려 공공과 교육 부분에 있어 특히 공공 부분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오픈 문제가 더 클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오픈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용될 수 있는 네. 또 이런 부분이 많은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국가 빅데이터 포럼이나 이런 데 이제 나가서 네. 많은 의견들을 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의 오픈은 굉장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데이터의 오픈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가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국내의 공공 쪽 사업 부분은 훨씬 더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 유미연님, 정부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네.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뭐 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빅데이터 포럼이나 이런 게 한 1년여 정도 사실은 준비되고 계속 해왔고
새 정부 들어서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다음번 이제 중요 과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빅데이터 관련돼서 제가 가장 최근에 그 POC를 한 경험이 있어요. 네. 고용정보원 측과 리아 한국정보화진흥원 측과 같이 이제 수행했던 사례를 보면 네. 그거는 이제 청년 일자리라는 문제를 어떻게 빅데이터를 갖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유통업체의 MD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커리어 패스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보통 MD가 될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몰랐어요. 네. 그런 그렇죠. 정보를 정부가 잘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 목표를 갖고 잘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문이 될 수 있는 네. 좋은 그 결과를 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요 사례는 이렇게 공개해서 네. 냈던 사례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그걸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큰 인사이트들을 사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도현님, 주로 통합 데이터를 위해서는 기존 아키텍처를 새로 바꿔야 하는지 기존 데이터라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걸 다 새로 바꿔요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아까 크게 보면 빅데이터 저장, 분석, 그다음 배포 이런 네. 측면으로 본다면 보통은 DW를 확보하고 계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을 위주로 먼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설해 나가거나 네. 확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김태식님, 이미 대중화된 빅데이터 솔루션이 기존의 하둡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둡하고 이렇게 뭐 경쟁하는 건 네. 아니죠? 하둡을 활용하는, 하도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테라데이터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벤더라고 하면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네. 기업들은 하둡과 그들의 그냥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음. 정도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에스터 데이터는 사실 하둡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던 하둡은 배치 처리. 네네. 그 다음에 에스터 데이터는 리얼타임, 니어 리얼타임의 분석이 가능하다. 네. 또 대화형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시로 애자일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가치를 막 탐색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TCO 측면이 가장 왜냐하면 하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운영하는 노하우나 스태프의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거는 하둡은 공짜인데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오픈 소스들이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에스터는 이제 그런 측면에 TCO 측면에 있어서는 하둡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상용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미 자동화된 네. 그런 기능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쓰다가 왜 DB를 쓰냐면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DB화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이미 에스터 데이터는 겪고 만들어낸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준호님, 테라데이터에 빅데이터 이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모델링이나 어떤 선행학습, 네. 기술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테라데이터 에스터 탐색적 분석 플랫폼은 가장 중요한 기술은 SQL이에요. 네. 최소한 분석가는 SQL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계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나타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만 이해하면 되지 사실은 하둡처럼 이제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보통의 내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통계 함수들 또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함수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펑션으로 제공합니다. 그 만들어져 있는 펑션이 맵 리듀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네. 그러니까 뭐 분산 처리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사실 SQL과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통계적인 이해만 있으면 사실은 네. 이제 일반적인 분석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로 저희가 고안된 네.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시영님, 테라데이터가 공장에서 쓰는 리얼타임 DB와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가 인텔
네, 네. 인텔의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한다거나 네. 이런 이제 용도로 테라데이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인텔 외에도 많은 이제 다양한 이제 제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코카콜라, 나이키, 이미 이제 그다음에 석유화학 같은 장치 산업 네. 사례가 있는지 코카콜라가 그 장치 산업이 있습니다. 예. 예, 장치 산업이 있고요. 특히 석유 산업, 유틸리티 뭐 이런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석유 산업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자 한승규님, 스플렁크와 MSTR 등 오라클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조금 다른 형태의 용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플렁크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캡처링하고 네. 리얼타임 분석을 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아까 빅데이터에 보면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이런 특징들 중에 벨로시티에 해당하는 특징을 네. 캡처링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테라데이터 에스터하고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MSTR도 유사한데 MSTR은 사실 테라데이터 가장 큰 파트너사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이제 EDW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또는 이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올랩 툴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각 그 솔루션의 영역들이 조금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권호주님, 그 하둡 생태계 오픈 솔루션 외에 아래 제품 등과 비교 등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플럼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HADAPT, 그다음에 베르티카 등등. 버티카나 그린플럼이 최근에 사실은 에스터 데이터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네.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09년도 이후에 나온 이제 플랫폼들이고요. 네. 유사한 사상들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네. 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RDBMS의 성능을 배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테라데이터 에스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은 네. SQL 맵리듀스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고 네. SQL과 맵리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특히 이제 맵리듀스에 대한 프리빌트된 70개 이상의 그런 펑션들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네. 다른 이제 플랫폼들에서. 알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이런 에스터 데이터가 뭐 가장 사용하고 만지기 쉬운 그런 이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정현수님,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 도입 부분을 사례가 있는지 모바일 게임 업계. 모바일 게임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게임 업체는 있습니다. 네. 게임 업체 특히 이제 포커라든지 네. 뭐 해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터넷상의 게임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분석과 왜냐면 그 게임 룰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즉시 어댑테이션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스터 데이터 같은 분석 툴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런 게임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성환님, 성능을 위해서 요즘 EH 네. 캐시나 테라 카타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혹시 테라데이터와 관련성이 있는 건죠? 저희가 성능 측면이라 본다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인텔리전트 메모리, 테라데이터 인텔리전트 메모리라는 걸 내놓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가장 이제 최근 경쟁사에서 화두가 됐던 것은 이제 화두가 됐던 것은 메모리 DB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인텔리전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많이 사용하는 핫 데이터는 메모리상에 올려놓고 내가 뭐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은 네. 콜드 데이터는 디스크에 놔두는 네네네. 이런 형태로 차별화하는 기술들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텔리전트 메모리 자체가 하둡하고 연결을 해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도 뭐 핫 데이터로 사용을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테라데이터의 메모리상에 올려놓는 네. 그런 이제 기술들이 새롭게 어나운스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 지난주에 아마 발표가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백성배님, 분석을 하려면 기존 운영 시스템에 기초 데이터가 추가 입력되거나 네. 축적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도입 순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참고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먼저 다 만들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것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계 시스템에 이미 다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 플랫폼의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애자일 분석으로 분석을 하면서 분석된 결과가 사실은 100개를 분석했으면 한두 개가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먼저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그런 이제 전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먼저 그다음에 분석 플랫폼 뭐 하둡 이렇게 가는 것들은 어떤 순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기업에 처해 있는 전략과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이제 순서는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승우님 국내 은행의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아, 네. 국내 은행의 적용 사례라고 하면 테라데이터는 사실 국내 은행의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신한금융, 신한은행, 또 우리은행 이 가장 중추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네. 국내 금융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사례를 내놓고 있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웰스파워와 같이 고객의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토 단계에 있고 네. 일부 POC 단계에 있어서 아직 그 테라데이터 에스터를 적용한 네. 국내 은행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저희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POC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광현님 빅데이터 분석 과정은 공개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대한 보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테라데이터의 보안 솔루션도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테라데이터는 보안 솔루션을 자체를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의 이제 테라데이터나 에스터 데이터, 테라데이터 에스터를 보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파트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한 파트너 솔루션 외에 국내에 이제 또한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네. 장정호님, 에스터의 SQL H는 하둡과 연계되긴 하지만 네. 결국 저장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하둡에 저장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비저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특히 한글과 같은 자연어 처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그 사례를 지금 국내 사례가 없는데요. 네. 예, 특히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텐서티라는 저희가 파트너를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어텐서티 엔진 자체가 네. 테라데이터 에스터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텍스트성의 데이터들, 뭐 소셜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이터들은 보통 이제 언스트럭처드 비성형 데이터 중에서도 이발빙 스키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텍스트만으로 되어 있는 형태, 네. 파싱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은 모두 에스터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또한 또한 이제 저희 가장 이제 그 최근에 많은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음성 인식 네. 부분,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의 그러면은 보이스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하드웨어 저장을 해놓고 테라데이터 에스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을 하드웨어다 SQLH를 통해서 테라데이터 에스터에 많은 분석 함수를 가지고 그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음성 데이터의 그 음성 인식을 성능을 높인다거나 이런 네네. 쪽에 이제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거 외에도 그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시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금란님 통신사가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국내 통신사 사례가 있는지요? 네. 국내 통신사 중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라데이터 에스터를 에스터는 쓰고 있느냐는 아니고요, 아직은. 작년 말에 나온 작년 거니까. 말부터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스트나 검토들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네, 네.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세 분 오늘 질문 잘 한번 세 분 불러주시죠. 네. 예. 뭐 가장 먼저 질문해 주셨던 분이 네. 또 좀 기억에 남아서 네네. 권호준 분이 하고요. 권호주님. 예. 네네. 그다음에 이도현 분. 네. 그다음에 이광현 분. 네, 이 세 이도현, 분을 제가 이광현. 추천하겠습니다. 네. 자, 권호주, 이도현, 이광현 이 세 분은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설문하시면 30분한테도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는 걸 하죠.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타나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내의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단지 자기만의 이익 또는 우리 회사만의 이익이 아니라 네. 나라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제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에까지.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신 그 이사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손들기 버튼에 박수 치는 거 이모티콘 그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